안녕하세요. 이번 부동산 등기법 기본 이론을 맡게 된 임창민 법무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처음에 이제 부동산 등기법을 시작하게 되면 막상 도대체 얘가 이 부동산 등기법이 뭔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물론 수험 지금 법무사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 다 지금 법무사의 과목 수에 지쳐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부동산 등기법 보시면 엄청 어려워들 하시고 막막해 하실 거예요. 그랬을 때 도대체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이걸 시작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이전에 민법 들었을 때랑 민사집행법이랑 부동산 등기법을 들었을 때 그때 느낌이 아주 다르실 거예요. 아무래도 처음 생소한 단어들이 막 들릴 거거든요. 저도 처음에 공부 시작했을 때는 민법을 제일 먼저 들으니까 민법 듣고 이거 좀 할만하겠는데? 라는 생각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민사집행법이랑 상법 듣고 부동산 등기법 이렇게 들으니까 그때서부터 막 멘붕이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더 공부를 해야 되며 이 실제로 막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그 원초적인 생각까지 이제 먼저 했던 것 같은데 일단 저희 법무사 시험 자체가 총 8과목 정도로 진행이 되는데 그러니까 자 헌법, 상법, 그 민법, 가족관계등록법이라 그래서 가등법 그리고 민사집행법 그리고 상업등기법 비송법 그리고 상등이라고 하죠. 그리고 부동산 등기법 그리고 이제 공탁법 이렇게 해서 총 8가지 과목인데 이 8가지가 과목뿐만 아니라 이거 2차에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1차만 시험을 봐서 합격할 게 아니라 물론 1차가 바탕이 돼야 되긴 하지만 2차도 기본적으로 다 봐야 되기 때문에 1차랑 2차를 따로 생각하시는 것보단 같이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고 나 지금 객관식 봐야 되는데 왜 굳이 2차까지 얘기를 해?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겹치는 과목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2차에 민법이랑 부동산 등기법이 겹쳐지고 그리고 민사집행법이 있는데 이거 연결되는 게 민사소송법이랑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1차 때 들어가는 과목들이랑 2차 때 겹치는 과목들은 좀 자세히 짚어보고 여기서 좀 정확하게 봐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민법 들으면서 이거 좀 할 만한데 왜냐면 실생활에 있는 얘기들이니까 그랬다가 다시 이제 부등으로 넘어오면 민집으로 넘어갔을 때 멘붕 한번 오고 부등으로 넘어갔을 때 이제 또 멘붕 오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이유가 민사집행법도 그렇고 부동산 등기법도 그렇고 모두 다 절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법이랑 민사집행법 모두 다 이 절차법적 특징을 알지 못하면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부동산 등기법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부동산 등기의 절차적인 특징을 주로 이제 진행하면서 공부하게 될 거고, 그리고 제가 공부했었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만큼 공부 방법이 효율적인 건 없더라고요. 저는 때려 외우는 걸 정말 못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대부분 다 민사집행법도 그렇고 부동산 등기법도 그렇고 다 때려 외워요. 아니, 일단은 객관식만 생각하니까 일단 눈에 바른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지문들을 계속 눈에 바른다고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된 상태로 1차 어떻게 합격은 하겠죠? 왜냐면 객관식 합격하는 방법은 문제지 세 것만 풀으면 된다고 하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지금 1차만 합격하실 건 아니잖아요. 2차도 같이 있는데 특히나 부동산 등기법 같은 경우는 2차에 100점짜리 과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1차에는 30문제인데 2차 때는 100점 짜리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부동산 등기법을 1차라고 해서 그냥 객관식만 본다고 해서 그냥 쉽게 그렇게 막 어물쩍 넘어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1, 2차를 한 번에 붙은 사람들도 많고 요즘에 생동차로 붙어 나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때 다 특징이 민법이랑 부동산 등기법을 잘하면 생동으로 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막 너무 만막해. 지금 이제 시작해가지고 뭐 1차 객관식을 한 해 만에 지금 그 생각하고 있는데 2차까지 얘기하니까 막 버겁다고 생각하실 텐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1차 기본 이론을 들으시면서 그 부동산 등기법 절차 자체를 꼼꼼히 좀 이해하고
뭐 이해하고 눈에 익히면서 넘어가야 2차 가서 좀 편하고 다른 과목에 집중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등기법의 특징 전체적으로 볼 텐데, 자, 부동산 등기법은요, 일단 처음에 단어들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등기법을 한 번이라, 민법은 실체법이고, 아까 등기법은 부동산 절차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민법은 실체법이니까 우리 이거 실생활에 되게 많이 나타나는 것들이 많거든요. 아니 우리 하다못해 집을 사고 팔아요? 아니면 뭐 물건을 사고 팔아요? 아니면 돈을 빌려줬어요? 갚아야 돼요? 이런 거 모두 다 민법에서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부동산 등기법이라는 이 법은 등기소 한 번이라도 가보셨나요? 안 가보셨을 거예요. 이 절차법적 특징에 따라 법이랑 규칙에 정해진 대로만 정해져 있고 법과 규칙에 정해진 대로만 움직이고 그리고 등기소나 등기관이라는 그런 절차들을 겪어봤어야 했는데 이거 집 한번 사고 팔아본 거 아니면은 그렇게 겪기 쉽지 않다니까요. 실제로 그리고 설령 집을 사고 팔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다 그 다른 법무사님,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법무사나 자격자 대리인들을 통해서 진행하셨을 테니까 이게 쉽지가 않다고요. 그러면 이거 쉽게 알려면 어떻게 알아야 되냐? 그 말 그대로 처음에 1차지만 1차 객관식으로 지문을 통해서 5가지 오지선다 중에 하나의 답을 찾아내야 되는 그 지문 형태지만 어떻게 진행할 거라고요? 그림을 보고 먼저 판단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등기부랑 일단 법과 규칙이 중요한 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등기부랑 신청서 얘네들을 먼저 눈에 익히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집 그 등기부 등본을 한번 딱 떼보면은 제일 좋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 아빠 이름으로 되어 있어, 아니면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아니면 우리 아파트뿐만 아니라 우리 할머니네 집이 있는데 그게 토지와 건물 각각의 등기부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한번 떼보는 것만큼 좋은 공부가 없고, 그리고 신청서는 사실 신청을 한번 해보면 되는데 신청을 할 일이 거의 없죠. 이거 부동산이니까 엄청 비싸잖아요. 그러면 이거 신청서는 어떻게 하냐? 사실은 지금 기본 이론을 하고 지금 가장 여유가 있을 때 등기소를 한번 그냥 견학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가보시면 거기에 신청서가 엄청 많아요. 그거 한 번씩 딱 갖고 와서 눈에 익히면 제일 좋긴 하거든요. 근데 뭐 지금 1차 하고 기본 이론 해가지고 저게 뭔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왜 제가 있냐? 그거 다 그려드리면서 기본 이론 하면서 한 땀 한 땀 단어 설명하고요. 그림 그리면서 일단은 등기부가 이래 생겼구나, 신청서가 이래 생겨서 그 안에 들어가는 것들 중에 이런 것들이 문제되는구나 라는 큰 숲을 먼저 보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요소에 들어가는 지문이나 뭐 반복되는 키워드, 그리고 부동산 등기법은요,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그 실체법이 어렵고 절차법이 좀 더 쉬웠던 게 실제법은 공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다 이해하거나 아니면 판례 전문을 다 눈에 익히거나 뭐 외워야 되는데 절차법은요, 공식이 딱 들어가 있거든요. 아니, 법이랑 규칙에 정해져 있다니까요. 법과 규칙에 정해져 있는 대로 절차가 진행되고 그러니까 공식이 딱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기본 이론 하든 문제를 풀든 그 키워드만 딱딱딱 잡아내면 그 단어들 이거 나오면 딱 이 문제 이 단어가 연결돼서 나와야 된다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면 그러면은 문제 푸는데 하나도 어렵지 않거든요. 제가 처음에 부동산 등기법을 들었을 때 단어 이해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들 막 수업을 듣는데 저도 수업을 듣고 이제 공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뭐 수업을 막 듣고 선생님도 공부해 막 가르쳐 주시는데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인지 어떤 내용인지가 하나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다 똑같아요. 저도 막 눈에 바르고 그냥 막 이해하고 이해를 바탕으로 외워야 되는데 저는 그냥 일단 때려 외우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엎어지더라고요, 결국엔. 그러니까 물론 외우시는 분들, 요즘에 젊으신 분들도 그렇고 잘 외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외워도 점수가 엄청 잘 나와요. 그 객관식이다 보니까 문제 많이 풀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니 2차에서 다 헤매더라고요. 아니, 1차랑 2차랑 부동산 등기법이 똑같은 반복되는 과목인데 2차 가가지고 도대체가 이게 무슨 과목이에요? 이러면서
전혀 생판 다른 그런 과목이라고 생각을 다들 하시더라고요. 물론 1차 때 나 되게 고득했어, 부동산 등기법. 이렇게 말씀하시고 넘어오시는데도 2차 가면 도대체 모르겠대요. 그게 눈으로만 바르고 그냥 일단은 그 지문 그대로만 좀 눈에 바르고 외워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유 있을 때 기본 이론 할 때 좀 정확하게 외우고 이해를 하는 형식으로 넘어가야 그래야 1차도 쉽고 나중에 2차 갔을 때 2차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법무사 시험이 1, 2차 다 있는데 1차만 생각하고 공부하면 되긴 하는데 일단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1차가 합격이 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능력법 자체가 되게 큰 과목, 민법만큼 큰 과목이기도 하고 요즘에는 이제 특징이 넓고 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막 지엽적인 것들도 한두 문제씩 막 들어가거든요. 근데 늘 이제 수험을 하다 보면 집착이 되는 게 그 넓고 지엽적인 것들 중에 내가 거기에 꽂혀버려요. 그러니까 기초를 다지지 않고 일단은 새로운 지문들이 막 나오고 그런 것들을 막 자주 틀리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서 오는 이제 내가 이래서 점수가 안 올라가나? 이런 회의감이 들어서 자꾸 새로운 것을 쫓게 된다고요. 근데 제가 말하기 좀 부끄럽지만 저는 1차를 되게 오래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막 제가 못해서 1차로 오래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저는 되게 미련하게 공부했어요. 진짜 책만 기본서를 막 중심으로 엄청 이해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책만 드립다 판 학자형으로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수험은 학자형으로만 할 게 아니라 수험용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걸 뒤늦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저처럼 공부하시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객관식이니까 당연히 객관식 문제를 많이 풀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합격하고 났을 때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1차 어떻게 했니? 2차 어떻게 했니? 그러니까 그 동차는 어떻게 하니? 막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 저도 똑같이 말을 하긴 해요. 객관식 된다 그러면 문제 많이 풀으세요. 그리고 2차 가면 많이 써보세요. 이런 얘기들을 막 하거든요, 저도. 근데 내가 지금 이게 부동산 등기법이 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를 많이 풀으세요 하니까 도대체가 감을 못 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 이론 이제 하면서 저는 되게 단어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다 가르쳐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왜 저렇게까지 굳이 내가 아는데 왜 저렇게까지 라고 할 정도로 좀 단어 설명에 좀 집중을 할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 생각보다 단어만 이해해도 쉽게 풀리는 지문들도 많고 단어의 뜻만 알고 있어도 그냥 무난하게 스무스하게 풀리는 지문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단어나 이런 기본에 충실하다 보면 그러면 크게 객관식이든 주관식이든 크게 점수 변동의 차이 없이 그냥 쉽게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단어 설명에 집중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땀 한 땀 넘어갈 건데 자, 부동산 등기법이 뭐냐 그러면 방금 얘기했잖아요. 실체법이고 절차법이라고. 그러면 도대체 어느 것들이 쭉 나올 거냐. 자, 우리 일단 큰 틀로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자, 우리 일단 갑이랑 을이랑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이 집을 갖고 있는데 누구한테? 을한테 이 집을 팔 거라고요. 매매할 거라고. 물론 지금 우리는 부동산 등기법이라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이 집을 기초로 얘기할 거예요. 아니 왜 부동산 등기법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반대되는 게 뭐냐? 동산이요. 그러니까 지금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이나 지금 손에 들고 계신 펜, 이어폰 이런 것들이 다 동산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동산 등기법이라는 이 법은 왜 개설된 거고 동산과 관련된 건 왜 그런 얘기가 없냐면 동산은 내가 지금 갖고 계신 펜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거나 아니면 문방구 주인이 갖고 있는 펜을 내가 사와요. 그러면 내가 사와서 내가 펜을 쥐는 순간 쥐는 게 뭐예요? 점유하는 순간 이 점유로 공시돼요. 내가 소유자예요. 소유자임이 공시된다고요. 소유자임이 공시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들고 있으면 이 들고 있는 것만으로 뭐가 된다고? 그냥 공시 효력이 생긴다고요. 근데 자, 우리 이 부동산이라는 건 움직이지 않는 동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큰 거, 집을 물론 외국에 나가면 이제 이동식 집 이런 것들도 있긴 한데, 자, 이제 보세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동식 지분 이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가 되는 애들인가 안 되는 애들인가 막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 거거든요. 보세요. 부동산 등기법이라는 건 안일불자 써서 이제 움직이지 않는 동산. 이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집, 건물, 토지, 그러니까 뭐 아파트 이런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물론 그 나무 임목법에 따른 나무 같은 것도 뭐 등기되고 민법 하시면서 뭐 동산, 부동산 이런 것들 개념과 관련돼서 배우셨을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동산과 부동산이 이런 형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부동산은 여기다가 여기다 그러니까 우리 그 저기 텃밭 이런 거 기르면 저거 해놓죠. 팻말. 뭐 토끼네 농장 이런 식으로 팻말 해놓은 거죠. 그거 보고 명인 방법이라고 하잖아요. 민법에서 배웠죠. 그 명인 방법처럼 그런 식으로 공시가 되는 게 아니면 우리 집 앞에 우리 집이 내 집인지 공시가 안 되잖아요. 그냥 갑건데 그 부동산 앞에 이게 점유함으로써 공시되는 그 기능이 여기는 점유한다고 하더라도 왜냐면 우리 갑 친구가 누구한테 B한테 전세를 줬을 수도 있다고요. 그럼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 전세권자인 B. 얘가 점유하고 있지만 이 점유로서 이 B가 소유권자예요? 얘 소유권자 아니에요. 누가 소유권자라고요? 지금 얘 갑이라는 애가 소유권자라고요. 그러면은 얘는 그냥 단순한 점유권자에 불과하고 점유를 하고 있다고 해서 그 기능이 공시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공시돼야 되는 건 공시 기능이 있는 건 얘가 소유권자임을 표현하는 공시는 어디에? 이 부동산 등기법이라는 등기라는 이 형태를 통해서 공시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등기법이 있는 거고 저 등기와 관련된 건 부동산 등기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한해서 등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다 이게 다 어디에 들어가 있냐? 이제 법이랑 규칙에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천천히 부동산 등기법을 들어가면서 처음에 시작해야 되는 게 뭐냐면 등기할 수 있는 애들이 법과 규칙에 어느 것들로 규정되어 있니?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넘어가면 자, 우리 갑친구랑 을친구랑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요. 그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겠죠? 계약서를 작성하고 여기 뭐 A 건물을 얼마에 5억에 팔았고 25년 1월 20일 날 매도인 갑이랑 매수인 을 이렇게 해서 얘가 매도인 소유권 얘가 매도인 얘가 매수인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계약서를 작성할 거라고요. 그러면 요거는 뭐냐? 요거는 실체법적 효력으로 그러니까 민법의 그 매매 그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실체법적 효력으로 얘네들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라고 하고 민법의 대원칙이 이거 했다고 해서 바로 을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돼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아니 계약서만 작성했지 아직 누구 명의로 되어 있을 거라고 등기에는 갑 이름으로 되어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계약서는 서만 작성돼 있으니까 계약서에만 매수인이라는 이름으로 을이 되어 있는 거고 등기부에는 누가 소유자로 되어 있을 거라고요? 아직? 갑이라고 되어 있을 거라고요. 이렇게 나눠지는 이유가 그 186조요. 민법 실체법상 사유에 따라서 186조에 따르면 민법 186조에 의하면 등기해야지. 등기로서 물권 변동 효력이 생긴다고요. 이게 186조의 대원칙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법 배울 때 그 얘기하죠. 이거 186조, 187조 이래서 항상 물권법 배우실 때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지 효력이 생겨요. 막 이런 얘기들을 계속 주구장창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 대원칙에 따라서 그럼 아직 했다고? 계약서만 쓴 단계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라고요. 매수인을 소유자 갑.
등기하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아직 물권 변동의 효력이 안 생겼고, 그럼 계약서를 작성해서 이게 물권 변동의 효력을 생기려면 그러면 뭐를 해야 된다고요? 등기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등기하는 절차들을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와닿긴 하죠. 도대체 부동산 등기법 처음에 이거 설명 안 하고 그냥 부동산 등기법이에요. 그래서 1번 이제 책 피고 막 그 등기할 수 있는지 없는지 막 이런 거 뭐 막 이런 권리 사항 뭐 이런 거 보면 도대체가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거든요. 이렇게 설명해 주셨으면 저도 되게 빨리 됐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되게 이거를 처음에 저는 진짜 매도인 매수인 이런 단어들도 너무 힘들었고 뭐 소유자 등기부 그냥 귀에 익은기는 익었는데 그렇게 어려웠다니까요 그게. 자 그래서 등기 절차를 이제 배우는 거고 자 등기 절차는 이제 어떻게 하냐 우리 갑친구랑 을친구랑 둘이서 갑이 뭐 누가 되고 얘 매도인이 의무자 을 매수인이 권리자가 돼서 얘네들이 어떻게 공동으로 신청할 거라고요. 어디로? 등기소에. 등기소에 소라는 곳에 공동으로 신청하러 갈 거고 자 이제 등기소라는 말이 나오는데 보세요. 등기소에 누가? 갑이랑 을이랑 아니 그러니까 우리 법원처럼 이런 등기 사무를 처리해주는 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등기 사무를 처리해주는 곳이 등기소. 그러면 이 기관에서 처리를 해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판사님처럼. 그럼 걔네들이 누구? 등기관님. 그럼 등기관이 판단을 해보고 정말 얘가 의무자가 맞네? 얘가 권리자가 맞네? 이렇게 한 게 맞네들을 판단해보고 작성되는 게 등기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나씩 처음에 청설 뭐 재미없을 것 같아 얘기를 하는데 요 절차가 이렇게 시작인 거예요. 얘네들의 각각의 단어를 알고 각각의 의무자와 권리자의 뜻을 알아야 그 효과들을 알아야 뒤에 총칙 뭐 각칙 뒤로 넘어갔었을 때 그냥 빨리빨리 쉽게 얘네가 이거구나 라고 이렇게 빨리빨리 연결되고 연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대부분 다 생각하시는 게 왜 각칙이 제일 중요한데 총칙에서 이렇게 힘을 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각칙이 중요한 건 맞아요. 왜냐면 시험에 각칙이 대부분 나오니까 그렇게 느끼는 건데 사실은 총칙에 있는 부분들을 각칙으로 다 연결시켜서 빼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총칙을 잘하고 열심히 알면 각칙에 대해서 각칙할 때 더 쉽게 알고 설령 각칙할 때 그 부분 중에 놓치는 부분이 있다 그래도 총칙상 그 원칙대로 규정하면 다 맞출 수 있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건 1차든 2차든 상관없어요. 객관식이든 주관식이든 일단 객관식을 할 때도 무조건 뭐 각칙에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라고 생각해서 그게 매료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총칙의 대부분 다 전부 전체적인 사항들을 총칙에서 다 배우고 그리고 개별적인 사안으로 각칙으로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할 때 아니 저 단어 설명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이러면서 막 그런 것들이 신경 쓸 수 뭐야 지루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기본 이론이잖아요. 지금 급하지 않다니까요. 시험은요 급하면 큰일 나요. 물론 저도 늘 조급하고 늘 막 급해가지고 안달이 나 있었는데 근데 그거 되게 힘들어요. 내가 내 스스로 이렇게 조급함을 누른다는 게 엄청 힘들은데 시험이 그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되긴 되는데 힘들다고요 본인이. 자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이제 되는 거고 자, 등기소에서 이제 등기소는 어디로 갈 건지, 등기관은 누가 뭘 하시는 건지, 그 등기부와 관련된 것들은 이제 하나씩 이제 책을 보면서 이제 정리를 하면 되고, 요번에 등기소에서 그 관할과 관련된 사안이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 되게 중요하거든요. 관할 관련된 사안. 그러니까 우리 법과 규칙에 다 정해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과 규칙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 중요하고, 거기에서 대부분 다 지문이 거기서 나오는데, 개정됐다니까요. 신설된 거 많고 개정된 거 많고 그럼 다 대부분 다 여기서 나오겠죠. 무조건 한 문제는 나와 있다고 보면 돼요. 여기서는. 자 그래서 이제 보면 등기소는 그래서 갑친구랑 을친구랑 손붙잡고 이제 공동신청하러 등기소로 간다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원래
원칙적으로 그 관할이어야 되는데 어디 등기소로 갈까요? 저 A 부동산이 있는 소재지 등기소로 갈 거라고요. 그래야 거기 등기관들이 아 여기 어디 있네 이러면서 잘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의무자랑 관리자랑 이렇게 손붙잡고 가는데 자 그러면은 뭐를 할까? 계약서만 들고 가면 될까요? 계약서만 들고 가면 될까? 안 되겠죠. 계약서만 들고 가면 뭐 어떤 걸 알고 가겠어요. 그러면 뭐를 해야 될 거야? 계약서를 말고 계약서뿐만 아니라 뭘 들고 가야 된다고요? 이 등기 절차에 따른 신청서와 첨부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고요. 이거 두 개를 어떻게? 이 계약서랑 같이 어디에? 등기소에 제출하게 될 거라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새로운 단어들이 막 나와요. 자, 일단 의무를 지는 놈. 갑이 을한테 소유권을 여기다 쓸까?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무를 부담하니까 얘가 의무자. 그러니까 항상 늘 어떤 등기를 할 때 줘야 되는 놈, 의무를 줄 의무를 부담하는 놈, 그러면 걔가 의무자. 그 권리를 취득하는 놈 관리자. 그래서 권리를 취득해서 관리자, 의무를 부담해서 의무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뭐를 작성할 거라고 신청서를 작성할 거고 이거 저기 등기법이랑 규칙에 가면 뭐라 되어 있냐면 신청 정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첨부 정보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니 처음에는 이 단어들도 되게 헷갈렸다니까요. 그래서 좀 자세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청서에 적는 내용 첨부 서면 여기도 정보라고 해놨네. 첨부 서면이라 해야 되는데 첨부 서면을 내 들어가는 정보 이렇게 해가지고 신청 정보, 첨부 정보 이런 것들이 이제 법이랑 규칙에 정해져 있고 이에 따라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첨부 서면을 작성해요. 그럼 어떻게 작성할 거냐? 신청서는 자 처음에 이제 신청서 이게 갑지, 을지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이제 보시면 이렇게 제목이 들어가 있거든요. 제목이 뭐냐? 이거 지금 매매잖아요. 그러니까 매매로 인한 매매로 뭐를 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요. 이런 것들이 적혀 있을 거고 토지의 그러니까 부동산의 표시 이런 것들이 적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의무자 누구 갑 권리자 을 그리고 저 계약서에 있는 사항들을 여기다 적는 거예요. 매매 아까 25년 1월 며칠 날 했다 그랬어? 20날 했으니까 1월 20날 매매로 갑과 을이 계약을 했고 이거에 따라서 뭐를 이 등기를 신청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여기 등기 목적이에요. 아니 등기하는 그 목적이 뭔지를 여기다 적어야 되고 그래야 등기를 해준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저 법 이제 보시겠지만 법 3조에 따르면 등기할 수 있는 그 권리들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걔네들만 할 수 있다고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그 줄 중에 하나임을 소명하는 그 목적을 적어야 되고 지금 뭐 이거 매매로서 소유권을 이전시켜줘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이라는 표시를 하게 돼요. 그러고 나면 이제 뭐 취득세와 관련된 사항, 뭐 등기 신청 수수료와 관련된 사항들이 들어가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첨부 서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청서와 이 첨부 서면 요게 이제 신청서고 요 갑주와 을지 신청서고 이 신청서와 뭐 첨부 서면을 계약서와 함께 같이 등기소에 제출하는 형식으로 갈 거라고요. 그러니까 저 계약서도 일종의 얘도 첨부 서면에 해당하는 거죠. 왜냐면 이거 매매 계약이니까 그 매매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형식으로 이제 신청서랑 저 첨부 서면 중 이제 계약서 첨부 서면이랑 신청서랑 이런 것들을 들고 등기소에 제출을 하면 누가? 등기관이. 자. 다 지우자. 계약서,
신청서 그리고 이제 계약서 말고 기타 첨부 서면 이거를 지금 등기소에 제출을 했고 그러면 누가? 등기관이라는 사람이 이 계약서랑 신청서 첨부 서명 등을 이런 것들을 심사를 할 거라고요. 뭐랑? 기존에 있는 등기부를 부랑 두 개를 확인하면서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등기부의 소유자는 누구라고 되어 있겠어요? 갑이라고 되어 있겠죠. 그리고 지금 계약서에는 뭐라고? 을로 이전해요 한다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고 이거를 심사할 거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실체관계 정말로 니네들이 매매계약서를 해가지고 둘이서 이렇게 막 마주보고 이렇게 도장을 찍고 정말로 니네가 매매계약을 할 의사가 있었어 이렇게까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판단하는 건 뭐? 실체적 아까 저거 실체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실체적으로 심사하는 게 아니라 뭐 형식 등기관은 이 서류들만 가지고 서류 등만 판단해서 형식적 심사 권한만 가진다고요. 왜냐면 이거 실체적으로 심사한다 그러면 등기관이 너무 가혹해요. 지금 사건도 엄청 많은데 그것까지 하라 그러면 등기관이 일일이 사람들 불러가지고 다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법원도 막 사건 많아가지고 계속 늘어나잖아요. 판사님도 막 맨날 야근하시고 일도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형식적 심사 권한만 주는 거예요. 등기관은. 그러면 뭐 얘네들이 제출한 이 서류들만 가지고 그리고 판단한다고요. 그러면 뭐를 판단할까요? 어느 걸 판단할까? 이 계약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랑 등기부에 관련된 내용이랑 신청서에 관련된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한다고요. 정말로 이런 게 있었구나. 얘네들이 형식적 심사 권한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기존 등기 일치한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일치해서 만약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이 심사를 해서 심사했을 때 문제가 없어. 그럼 뭐를 할 거예요? 등기부를 작성하겠죠. 생성. 그래서 어떻게? 이때 그래서 갑에서 소유권자 을로 변경을 시켜줄 거예요. 그러면 이걸로써 이제 등기부가 끝이 나는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그 신청서에 아까 맨 처음에 자, 신청서하고 계약서 두 개를 가지고 동일성을 확인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 두 개 중에 어느 거에 대한 동일성,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대한 형식적으로 그 어떤 부분들을 심사하고 어떤 부분을 판단하는지 자세히 보면 아까 계약서에 A 부동산 5억 25년 1월 20일 매도인 갑 매수인 이렇게 계약서에는 이렇게 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청서에는 뭐가 들어가냐? 부동산의 표시 C가 들어갈 거고 이 부동산의 표시라는 게 뭐? A 부동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까 A 건물이라 했지? A 건물에 대해서 얼마에? 5억에 이 건물을 얘네들이 사고 판대요. 이런 얘기들이 이제 표시를 왜냐면 부동산을 특정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지금 우리 용산에 있는 30억짜리 집을 샀는데 그거 특정 안 해주고 저 밑에 지방에 있는 3억짜리 집이라고 하면 나 30억 갖고 갑자기 3억짜리 집에 대한 등기가 되는 건데 그러면 손해볼 거 아니에요. 그런 불상사 이상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어느 거? 부동산을 표시해줘야 된다고요. 특정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부동산의 표시를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원인 아까 어떤 사유로 매매로
언제 25년 1월 20일 날 매매로 이거를 샀어요. 이런 얘기들이 있을 거고 아까 누구? 의무자 갑, 권리자 을 이 사항들을 이 사항들에 대한 일치성을 심사한다고요. 왜 이것들을 심사하고 신청서에 왜 저렇게 쓰냐? 자, 지금 이거 반대로 그랬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거든요. 자, 신청서를 이렇게 작성하면 뭐가 판단되냐면 등기부, 부동산 등기부 num번이 작성이 되고 그때 뭐가 생겨나냐면 표제부라는 사항과 갑구와 관련된 사항, 을구와 관련된 사항 이렇게 나눠질 거고 이때 표제부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의 표시에 관련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건이라 그런다면 표제부에 A 건물에 관련된 사항이 특정되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 법제상 우리나라 등기부는 1부동산 1등기기록이라 그래서 이제 책에 볼 건데 하나의 부동산에 하나의 등기부만 들어가 있거든요. 하나의 부동산에 하나의 물건만 들어가 있다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표제부에서 이 건물을 특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부동산이 어떤 부동산이고 그러니까 자 우리 집 101동 405호가 5호라고 특정을 해줘야지 101동이라고만 한다면 도대체 405호인지 아니면 3105호인지 그런 것들을 특정하지 않으면 어느 건지 혼동스러우니까 각 개별적으로 뭘 해준다고요? 특정해준다고요. 그래서 뭘 들어간다고? 여기에 부동산 표시가 있어야 되고 여기도 부동산 표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등기부에 특정되어 있고 우리는 표제부부터 시작하니까. 표제부가 등기할 수 있는 그 부동산에 대한 특정이 기록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저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고 나면 누가? 갑구 부분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소유권자 지금 원래 갑이었는데요. 지금 뭐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을 거예요. 그래서 을로 바뀌어요.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 을구에 관련된 사항은 소유권 외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을이 이 집을 사려고 하는데 내가 돈이 반밖에 없어. 그럼 뭐 대출을 할 거라고요. 대출 받아서 이 집을 살 거잖아요. 그러면은 대출 받은 사람이 우리 은행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막 대출을 해주진 않을 거 아니야? 뭐 근저당이라는 그 대출하면서 그 뭔가 설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저당권을 잡잖아. 담보를 잡잖아. 그러니까 그때 우리 은행에서 3억을 빌렸어요. 그리고 우리은행이 3억을 빌려주면서 근저당권자로서 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했어요. 그런 것들이 어디에? 을구에 들어간다고요. 물론 이거와 관련된 사항은 이제 이게 아니라 이제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된 다른 이제 별다른 신청서가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은 이해하기 쉽게 이제 이렇게 써놓은 건데 그러니까 우리 등기부는 뭐 표제부, 갑구, 을구 형식으로 되어 있고 대부분 다 갑구와 관련된 사항이 소유권에 관련된 변동 사항이 이제 나오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 소유권 외에 관련된 사항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자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 소유권 외에 관련된 사항 이것만 생각해도 도대체 그래서 그게 뭔데?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대부분 다 갑구는 소유권자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뭐 특이하게 본다 그러면 가압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을구와 관련된 사항은 대표적인 게 이제 근저당권이랑 전세권 이런 사항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을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등기부가 어떻게 생성되고 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뭐 어떻게 진행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확 입체적으로 보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공부할 때 그 생각을 제일 많이 들더라고요. 특히 민법이나 뭐 이런 거 판례나 이런 거 공부할 때 제일 저거 한 게 선생님들이 이제 판례 막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막 가불병 졸라맨들이 막 통통통통 튀어나와서 막 얘가 뭘 줬네 막 이런 입체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등기 이것도 똑같아요. 만약에 이제 어떤 특정 등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막 진도가 진행되는데 그냥 글자로만 놓으면 도대체 저게 우리나라 말인데 그러니까 한국어는 한국어인데
외국어도 아니고 막 못 알아듣는 이상한 외계어처럼 들리거든요. 그게 이런 그 뭐 원인 서명, 계약서라는 게 이제 원인 서명이고 신청서라는 게 이제 등기 신청할 때 들어가는 신청서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통통통통 그게 안 튀어 들어가면 자꾸 그냥 글씨에 매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법은 자꾸 하다 보면 어려워져요. 아니 대부분 다 저한테 맨날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등기법 점수 어떻게 잘 나와요?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등기법 제 자랑은 아닌데 등기법 점수 때문에 다 먹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1차도 등기법이랑 공탁 때문에 먹고 살고 2차도 등기법 때문에 그 홈런 쳐줘서 이제 쉽게 된 건데 그게 이 입체적인 게 막 그려져야 돼요. 특히 단어에 대한 설명도 중요해요. 단어에 대한 이해도도 높지만 이게 막 그림이 통통통통통통 튀어들어와야 돼가지고 그래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기본 이론 때는 막 너무 많은 걸 빨리 마음이 급해서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되겠어라는 생각이 많이 드시겠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기본 이론 할 때는 딱 이렇게 그림이랑 이런 것들을 쭉 먼저 판단해보고 그러고 나야 이제 그래야 훨씬 더 쉽게 빨리빨리 진행되는 느낌이 막 들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아까 형식 심사 권한들을 그러니까 등기관이 요거와 기존의 등기부에 일치하는지를 보고 그리고 일치한다. 그러면 어떻게 을로 소유권을 이전시켜 줘요.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보면은 뭐 그래서 이것만 알면 다 아니야 이런데 개별적으로 이제 각별에 등기할 수 있는 사항들이 이제 쭉 나올 거고 물론 공부하실 때 그 제일 좋은 방법은 목차를 한번 쭉 보는 게 좋긴 하거든요. 근데 저도 안 봤어요. 선생님들마다 막 목차 보라고 하는데 저도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차를 한 번 정도는 그래도 보세요. 그러니까 막 계속 보라고 하시긴 하는데 뭐 그럴 필요는 없고 그냥 한 번 정도 야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우리 맨 처음에 뭐 배울 거라고요. 아니 표지부 먼저 나오니까 뭐 부동산이라는 놈들에 대한 특징을 배울 거고 아니 당연히 이제 부동산을 표시해야 되고 부동산이 어떤 애들이 있는지 그리고 등기할 수 있는지 부동산이라고 해서 다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아까 그 조립식 건물 얘기했었잖아요. 걔도 부동산은 부동산인데 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객체에 관련된 사항들을 볼 거고 각별로 이제 뭐 그 갑구와 관련된 소유권에 관련된 신청인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의무자와 권리자라는 그 신청인에 관련된 사항 등기 원인 말고 또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등기 목적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 목적과 관련돼서 3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들이 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나올 거고 그리고 나면 이제 각 첨부 서면 이 계약서도 이제 계약서가 원인 서면이라는 이 첨부 서면의 일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뭐 각별의 첨부 서면들 원인 서면뿐만 아니라 그 외의 것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각각의 첨부 서면들이 뭐가 있는지 그때 그 첨부 서면들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고 이런 게 들어와야 되는지 어떨 때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볼 거고 총칙에서는 다 그런 걸 볼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그 전체적인 등기의 절차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청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등기소에 제출하고 그 등기소에 제출한 다음에 뭐 할 거라고요? 그러면 접수를 하고 그리고 심사를 하고 그리고 완료를 하겠는데 등기를 완료하고 이때 완료했었을 때 흠이나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어떤 형식으로 이의하는 형식이 어떻게 될 거야? 이런 것들이 배울 거고 이런 게 없이 정상적으로 완료됐다면 집문서 없어 보이긴 하지만 이해하기 쉽게 집문서는 어떻게 작성돼?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총칙과 관련된 부분. 그런 다음에 이제 개별적으로 각 측에서는 각각의 뭐 소유권이면 소유권, 지상권이면 지상권, 전세권이면 전세권, 저당권이면 저당권 이런 얘기들이 이제 쭉쭉쭉 다 나오는 거예요. 얘기만 들으면 없잖아요. 뭐 없죠? 생각보다 쉽다니까요. 이 절차랑 이 흐름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래서 어렵고 글씨로만 봐니까 도대체가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러니까 어려운 거지. 그 단어들만 생각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그냥 부동산 그 자체를 공시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등기부인데 등기부라는 형식으로 공시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앤데 그거를 하려면 그냥 어물쩡 옛날처럼 왜 그 투전판이라고 그러죠. 그 도박판에다 집문서 던져두고 뭐 박영감이 거였는데 김영감 걸로 바뀌었네 막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등기관이 어떤 형식으로 심사하고 어떻게 완료되고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데 깐깐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뭐가 생겼을 거라고요. 전자신청이 시작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절차, 뭐 그렇다 해서 서면 신청을 원칙으로 전자를 만든 거니까 전자는 이제 한 문제 정도 꼭 나와 있다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배우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다 돼서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요 이후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각 파트별로 이제 부동산 등기법 진행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고 오시기 전에 목차 한번 보고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계속 말하지만 법과 규칙은 항상 늘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갖고 계신 법전 없더라도 다음 시간에는 이제 법전을 항상 늘 옆에다 두시고 웬만하면 좀 찾아보고 같이 보는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